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부동산 전문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영준이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네 그룹핀의 전영진 대표님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영진입니다. 아, 네. 짧고 담백하시군요.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네. 자, 오른쪽에는 네, 붓옹산의 부동산 스타디 강영훈 카페주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강생 모드로 이 자리에 앉은 부동산 강영훈입니다. 아, 또 수강생 모드라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좀 어려워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한 발제자가 전영기 대표님이신데요. 일단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금융권 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첫 번째 주제예요. 일단은 K뱅크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점포 위주의 은행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은행들은 그냥 모바일이나 PC로 인터넷만으로 움직이는 은행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현금처럼 쓰여 왔었는데 현금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인터넷 은행이 이제 정식 출범을 하고 이제 발전해 나가면 아마 이제 무형의 돈들이 움직이는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네. 아, 그런 건가요? 그 K뱅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K뱅크가 일단은 점포가 없는 은행이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 가상의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유동성이 좀 커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네. 네. 사실 K뱅크 관련돼서 제가 생각했었던 주제는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HSBC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 HSBC가 점포수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통장을 개설할 때 가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그런 은행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금리에 대한 혜택도 더 좋았고요. 대출에 대한 혜택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활성화가 막 됐다가 한순간에 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도 활성화가 안 될 거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기억했던 거는 HSBC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게 처음 도입된 것 같아요. 그 보안키. 그게 번호 눌러가지고 이렇게 계좌 이체하는. 요새는 뭐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OTP. OTP. 맞아요. 요즘 다 그렇게 쓰죠. 지금 뭐 저도 어제 잠깐 기사 검색해 보니까 이게 객장을 없애고 인터넷 안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줄어드는 비용 자체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 뭐 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좀 더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그다음에 뭐 돈을 맡기면 좀 더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뭔가 조금 기존의 은행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뭐 변화는 긍정적으로. 저는 이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 뭐 지역이 어디가 뜨고 법령이 변화가 돼서 재개발이 뜨고 재건축이 뜨고 뭐 이게 뭐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돼서 뭐 어느 지역을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의 가장 큰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얼마큼 풀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변화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돈의 구조의 변화가 돈의 유동성의 변화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돈이 사용하는 구조가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편리해지면 편리해진 것만큼 또 쉽게 쓸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시중에 도는 돈들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그게 다시 부동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돈 사실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그렇죠.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현물 가치가 커진다는 거죠. 그게 인플레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보거든요.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문제가 아니고요. 유동성 자금이 적체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튈 수 있다. 근데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하는 은행이 생겼다고 해서 유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거하고 연관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적체된 것들은 어차피 현금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더 투명화되니까 더 적체된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대의 변화의 흐름의 한 축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왔는데 유동성 얘기 나오면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로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리디 노미네이션. 아,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의 주제예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전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이거는 뭐 네. 그냥 내용 간단한 건데요.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처럼 네. 단위가 큰 나라가 사실 몇 나라가 안 돼요. 뭐 몇 나라가 있었지만 거기도 지금 다 화폐 개혁을 했으니까 뭐 0000을 지금 이렇게 많이 붙이는 나라가 사실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없애자. 근데 사실 시중에서는 지금 없애주고 있어요. 0을 떼버리자. 0을 떼버리고 그죠?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뭐 그렇죠. 커피를 사 먹으러 가도 뭐 1.0 이렇게 쓰니까 그게 뭐 1,000원짜리면 뭐 2.0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화폐 단위 자체에 반영을 하자는 게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인데 뭐 경제학자들은 뭐 1억을 0 몇 개 지워가서 10,000원으로 쓰든 그게 무슨 뭐 경제 변화가 있느냐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죠. 이제 심리적인 변화는 사실 분명히 있죠. 1억짜리 집을 10,000원 주고 산다고 하면 좀 15,000원 주고 샀을 때의 느낌이 싸게 느낀다. 싸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변화를 무서워해서 정책에서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안 했던 것들인데 반대로 100원 벌기 진짜 힘들어지겠네. 그러겠네요. 아, 그렇구나. 이제 월급 시급이 6,000원이 아니라 시급이 내 시급이 6원? 1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네. 이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 돈을 바꿀 때 많이 헷갈려요. 얘는 단위가 적으니까 뭐 80달러 뭐 이렇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8만 원. 8만 원이잖아요. 우리 돈은 큰데 7만 원. 근데 이제 그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는 80이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달러에다가 깎아달라고 하면 한 60달러?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현실성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0을 떼버리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0 3개를 떼버리자. 뭐 여기 이 얘기가 네. 0000을 쓰는 걸 제 손으로 안 쓰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여기서도 결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돈이 된다면 굳이 이제 그걸 안 해도 다른 표현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이게 현금 네네. 현금은 그대로 있겠지만 네. 현금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제 인터넷상으로 좀 편리한 구조를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인터넷 쇼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네. 그 네이버페이 뭐 여기서는 말해도 되겠지. 네. 되게 많이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네이버페이 되는 데서 하거든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몇천 원이 쌓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온라인 화폐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네. 좀 되게 둔감해지지. 이제 그렇게 둔감해지는 네,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네. 우리가 느끼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현물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네. 뭐 양쪽의 이야기는 스스로 다 잘 정리를 하셨어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네. 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좀 부양하는 형태를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진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2017년 3월 달에 경기가 호전이 되고 무역에 대한 수출이 다시 예년새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책적인 부담을 안고 이걸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017년 3월 경기 호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살짝 꺼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세 번째 주제죠. 경기가 호전이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수출이 잘 되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로 인해서 유동성 부분이 이슈가 되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세계 경기가 점점 호전이 되면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전 대표님께서 그 주제를 준비하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같이 근데 이제 선호의 문제인데 지금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유동성이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경기가 나쁘니까 유동성을 억지로 늘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중에서 많이 안 팔린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하이퍼 인플레이 역습이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공부를 나름 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외부 학자 네네네. 도움으로 같이 썼던 책인데요. 근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뭐 그러니까 이유는 다 한쪽이니까 그다음에 뭐 호주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얼마큼 돈을 이제 풀었느냐를 그렇죠. 조사를 해봤던 내용을 제가 그 책에 담았었는데 네. 얘네들 돈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엄청 풀었더라고요. 풀었다는 얘기는 시중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쓰라고. 풀었죠. 네,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용돈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취직 못한 사람한테 돈 주기도 하고. 그렇죠. 취직 잘했다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막 고용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돈을 막 줬단 말이에요. 네. 이게 결국은 안 주어서 준 건데 그게 이제 거꾸로 너무 많이 풀려서 그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잠깐 내가 이걸 돈을 더 쓰는 게 낫나 이거 묶어두는 게 낫나라는 이 잠깐의 생각에 약간 묶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한 물건에 또는 한 상품에 집중이 되면 네. 그게 유행처럼 집중이 되면 급등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림이 그랬잖아요. 그림이 갑자기 돈이 몰려가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주식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 막 몇 조씩 몰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어쩌면. 어, 네.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려고 유동성을 풀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너무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풀린 거에다가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넘쳐나게 되는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항상 이슈가 특히 뭐 다 아시겠지만 삼저 시대가 있었죠. 부동산 시장을 폭발시켰던 기폭제가 삼저 시대죠. 저유가, 저금리, 또 뭐였죠? 하나가? 하여튼 삼저 시대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자, 이 삼저 시대가 다시 오는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짐이 보이다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연동은 안 되세요? 추구 전략하고. 추구 전략을 지금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돈이 쏠리면 어느 나라는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그 조절을 잘 할 거라고. 그렇다고 자국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잘못 그 칼을 쓰면 또 그렇죠. 더 다시.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이제는 전 세계 공조 현상에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보호무역? 이기적인 행동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추구 전략은 쓰게 될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금리는 언제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건데 거꾸로 그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저는 뭐 96년 7년도에부터 부동산을 해왔으니까 저는 사실 24%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제 고금리 시대 때부터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그때 당시에는 뭐 15% 수익률 난다고 하면 뭐 그냥 보통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뭐 6, 7%만 돼도 크다고 네. 5% 상가가 네. 세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게 물건 네. 필요합니다.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2007년 이전으로 또는 96년 이전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오히려 것이다.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진 시그널로 받아들여져서 더 이제 현물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선제적인 금리 정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네네. 끄집어 드리려고 금리를 그렇게 펴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유동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긍정적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했던 걸 또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정책들이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시그널 딱 펼쳐지면 뭐 초과이익 환순이 뭐니 열심히 때려가서 일단 눌러놓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사이클을 쭉 보면 정책은 네. 그 뭐 제가 느끼는 정책에 몸담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책은 항상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왔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걸 뭐가 발생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열이 갔을 때의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항상 불이 붙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위험 요소가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은 항상 가수요를 끌고 다니는 게 분양권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청약 통장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청약 마감도 안 돼요. 그렇죠. 마감도 안 돼서 아무도 안 들어오다가 이제 청약 제도를 자꾸 그래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이유가 시장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갖고 싶어.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집을 사야겠다고 하면 남이 쓰던 물건 말고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약이 안 돼. 계속 미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2014년에 건드렸단 말이에요. 청약 제도를. 그래서 많이 청약해라. 그거 하고 나서부터 사실 청약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 15년, 16년 오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서울 난리 났죠. 작년에 개포 2단지 블랙스티지 분양할 때도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그 이후에 이제 불이 붙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진짜 프리미엄 엄청나게 붙었지만 흑석 8구역 롯데캐슬 에듀포레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30평대 경쟁률이 한 자릿대였어요. 두 자리가 안 넘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냐면 분위기는 이제 그때는 이미 뭐 신도시나 이런 쪽에 분양이 많았던 단지들은 분양권 투자를 하거나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붙는 거 재미 보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돌 때였지만 서울은 사실 한 발 좀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차 커지면서 막 지방에서 청약 통장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경쟁률 뭐 1000대 1 나오고 막 물론 서울에서 경쟁률 1000대 1 나온 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풀어줬다가 다시 지금 막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대표님 생각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한 분들이 하는 거니까 보는 거겠죠. 이 정도 이렇게 어떤 규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살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안 올라올 때는 끄집어 주는 거고요. 올라갔을 때는 생각보다 올라오니까 눌러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해나가는 지금 과정인 거고 일단 11.3 대책을 작년에 해놓고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K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리딩 노미네이션 그리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출구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봤는데요. 확실히 부동산 쪽 전문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재미는 없어요, 저? 저는 배우러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경제의 한 축이죠. 네, 부동산이 사실은 커다란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축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큰 축이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꼽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강영호 소장님께서 먹기 좋은 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